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21세기 병원이 행정 직원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대리 수술을 해왔다는 의혹. MBC의 첫 보도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이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병원 측이 진료 기록과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 보니 경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했을지 이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인천 21세기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MBC가 처음 이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전문 요원 2명을 포함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 27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대리수술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가 됐을까요? 직원들이 자료를 이미 파쇄했다고 하던데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까? 어제부터 MBC에는 병원 측이 각종 기록을 서둘러 없애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오자 컴퓨터에 저장된 진료 기록과 수기로 작성한 자료들을 삭제하고 파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대리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가 경찰에 제출한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수술하는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병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직접 수술 행위를 한 행정 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무사는 법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입장도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따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확보한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 동영상. 수술복 차림의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 등 행정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대리수술에 참여합니다. 대표원장은 실제 3, 4시간 중에 10분, 15분 현미경으로 디스크 제거하는 부분만 하는 거죠. 열고 마무리는 행정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마무리해 주는 거고요. 이들 행정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의 전직 직원 A씨는 이들이 수술실에 드나들 수 있도록 병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병원에서 어시스트를 한 거니까 간호조무사라도 좀 따놔라라는 식으로 해서 간호조무사를 다 동시에 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병원 행정직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고 둘러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면 이 사람은 직군이 뭔지가 중요한 거니까 진료협력팀 그 사람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다 있다고 내세울 건데 하지만 간호조무사라고 해도 봉합이나 절개 등 대리수술을 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는데 대리수술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소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못 걷게 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이 사람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를 본 거예요. 나 수술할 시간에 해진 돌았던 거야. 대리수술 시켰던 것 같아요. 문제는 CCTV가 없는 수술실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대리수술 실태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술 CCTV, 의사면허 취소, 이력 공개 정도 3가지 정도는 같이 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무작위적 대리수술이나 유lum수술 예방할 수가 있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병원 측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자녀 백신이 나오면 곧바로 신청해서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자녀 백신 찾기도 어려웠지만 신청자가 몰려들면서 이 시스템이 먹통되기도 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 자녀 백신을 맞으러 왔던 사람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녀 백신이 있다고 해서 이제 떠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이제 전화가 계속 불통이더라고요.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없다는 거죠. 오후 1시 네이버에 자녀 백신 예약 앱이 열리자
수십 명이 중복 예약하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카카오웹은 시작부터 접속자 폭주로 2시간 넘게 먹통이 됐고 실제 예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웹을 통해 주변 의료기관의 실시간 잔여량이 표시되는데 하나같이 0. 어쩌다 잔여 백신이 확인돼도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제가 본 지 한 2, 3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저희 예약 다 찼어요.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접종 예약 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접종 초기보다 줄어든 데다 이미 예비 명단을 확보한 병원들이 많았던 겁니다. 기존에 500명가량 대기 명단에 있는 분들 순서대로 연락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예비 명단 접종이 끝나면 잔여 백신에 대한 당일 예약 접종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웹에서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000곳의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이 가능한데 3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본인 인증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의 이름과 시간이 즉시 표시되고 바로 백신을 맞으러 가면 됩니다.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5개까지 등록해서 알림 신청을 하시면 해당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곳에 예약은 할 수 없고 당일 예약 후 취소도 접종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웹을 통한 접종 예약이 불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의 1차 접종이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 전체 접종자가 6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부터는 50대 국민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예약자도 크게 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접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위탁 접종 의료기관. 65세부터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로 대기실이 북적거립니다. 네, 최근 2주간에 다른 백신 맞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접종 초기보다 크게 줄었고 많은 독감 예방 주사보다 맞는 자체에서는 아픔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이라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차 접종만 받아도 6월부터는 노인복지시설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등 방역이 완화되는 데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우리 경로당에는 전부 다 맞는 걸로 내가 막 열변을 토했어요. 빨리 맞으라고. 65세 이상 접종 시작과 함께 오늘 하루 1차 접종자는 64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백신은 오늘과 내일 189만 회분이 도입되는 등 공급도 원활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접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18세에서 59세 대상자 중 50대를 7월 우선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7월에 먼저 이제 50세에서 59세까지 그리고 고3 및 수능 수험생,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한 접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동네 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전국 위탁 의료기관의 10% 정도인 1,50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60에서 7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60세 이상 예약률은 62.3%. 방역당국은 6월 안에 접종받지 않으면 이후 접종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문제인데요. 물가는 뛰고 있고 자산 시장은 이미 과열이 됐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들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벌써 1년째 역사상 가장 낮은 연 0.5%입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까?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들썩거리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대폭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함께 따라 크게 올라갔습니다. 1.8%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산시장 과열도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빚으로 키운 거품의 징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닥이고 고용이 늘었다지만 대부분 임시 일용직입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인데 과열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하면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라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흐름을 관리하는 것인데 흐름을 정책당국이 조절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너무 춥습니다. 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 상황. 더 적극적인 조세와 분배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 2달 전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했던 약속입니다. 오늘 정부가 회사를 쪼개는 혁신안을 들고 국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승진 파티를 하려는 거냐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그동안 준비한 혁신안을 들고 여당을 찾아갔습니다. LH를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모회사는 주거복지를, 자회사는 수익사업인 토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담당합니다. 문제가 된 신도시 후보지 선정 기능은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체 수준이라더니 모회사, 자회사 나눠서 승진 파티 하려는 거냐.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부의 혁신안은 퇴짜 맞았습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는 충실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나누고 비리를 막을 방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직만 쪼개는 거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작 중요한 이제 공공성 확대 방안이라든가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LH도 오늘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한 혁신위원회를 열어 자체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매입임대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적 모임 금지,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잇따른 비리로 이미 여론의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LH의 개혁 논의는 당분간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상처만 늦게 문을 열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이 따뜻하면 그 얼굴을 제가 굽힐 수가 있는데.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던 19살 김군이 사망한 지 내일이면 5년이 됩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선 아직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철도 전선 정비 업무를 하청받아서 위험 속에 일하고 있는 전차선 노동자들의 실태를 김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철도 전선 정비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3층 건물 높이의 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들이 발딛고 있는 앙상한 A형 사다리는 작은 움직임에도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난간도 없습니다. 15kg이 넘는 무거운 공구 벨트까지 메고 고공 작업을 하다 보면 추락하기 쉽습니다. 무거우니까 자꾸 숙여지네. 자꾸 숙여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의 작업. 작업장을 비추는 건 노동자들이 자기 돈을 주고 산 헤드랜턴 하나가 전부다 보니 추락 사고는 야간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랜턴이 비추는 그 곳만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부 작업할 때 지지물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락 사고를 막을 최후의 보루, 이중 안전고리 역시 지급되지 않는 현장이 많습니다. 37살 하청 노동자 김모 씨. 지난 3월 야간 작업 도중 추락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 디딜 틈이나 이런 곳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미끄러지는 경우나 뭐 발을 헛디딜 경우는 뭐 더 이상 잡을 거나 지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을. 요추와 경추,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아기도 태어나고 이제 와이프도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빨리 숨을 쉬어야 되는데. 김 씨와 같은 추락 등의 사고는 매년 13건에서 15건씩 일어나고 올해만 벌써 3명이 작업하다 떨어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A형 사다리 말고 상자형 사다리를 쓰고 이중 안전고리와 조명시설을 갖춰달라는 요구는 무시됐습니다. 원청업자는 여러 하도급 업자를 불러서 최저가 입찰을 때립니다. 뭐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전차선 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 전기공사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이지만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원청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을 시킵니다. 자기 직원을. 그리고 그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꾸미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구의역 김군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가 멈추지 않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도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대낮에 지나가는 차량을 괴한들이 가로막고 운전자를 사정없이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던 외국인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마약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무차별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과 골목. 천천히 진입하던 흰색 차량을 검은 차량이 막아섭니다. 숨어있던 괴한 4명이 나타나 차를 둘러싸고 둔기로 차창을 내려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흰색 차량이 달아나려 애썼지만 다시 검은 차량에 막혔고 폭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을 부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밖으로 끌어내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1분간 이어진 무차별 폭행. 괴한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왜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괴한들은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 출신의 마약 판매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가량 국내에서 스파이스라는 신종 마약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원료 공급책과 마약 제조, 판매책인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까지 각각의 역할도 조직적으로 분담했습니다. 이날 무차별적인 폭력은 피해자들이 마약을 사간 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 상대방들에 대해서 때리거나 하는 범행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만 640g, 1,2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마약 판매와 폭력 혐의 등으로 조직원 23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개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일망타진했다며 이들 중 16명에게 마약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로 있을 때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된 병원을 위해서 사건 은폐를 자문해 주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상범 당시 변호사가 은폐를 자문하던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병원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범인 은닉 교사와 사문서 행사 교사 등의 혐의로 유상범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령수술 은폐 의혹이 불거진 유 의원을 엄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주 만입니다. 고발인은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유령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정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힘없는 약자, 환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유 의원은 2018년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파주 마디편안병원에 법률 자문을 해줬습니다. 당시 유 변호사는 이 병원 관계자에게 대리수술을 감추려면 정식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요. 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조언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병원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 측에 수임료로 오간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의원 측은 MBC 보도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와 함께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미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특수부격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으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전관 변호사 시절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연일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하천 준설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군수까지 나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지만 연천군청은 이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 거대한 굴착기가 물속에서 넘어져 옆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는 물에 빠졌고 사고 다음 날 굴착기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강바닥에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전차같이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면 빠지는 함정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 대전차 장애물은 연천군청이 5년 전에 직접 설치한 시설입니다. 연천군에서 미리 말만 해줬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공사했을 당시에 연천군 공무원 관계자한테 어떤 누구한테도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군청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노동자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운전자가 작업 구역을 벗어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업체 측에는 유족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 같은 압박까지 했습니다. 연천군 건설과장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하루 이틀 볼 건 아니잖냐. 앞으로 10년, 20년 할 건데 나중에 일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언론 보도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연천 군수는 결국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군수는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을까? 유가족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연천군도 책임 회피하려고 원청하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고. 연천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군청 정문 앞에는 장송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련 단체들은 군청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군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까? 군수는 부재 중이라기에 비서실장에게 물었더니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라며 이제와 말을 바꿉니다. 행사 중에서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릴 건데 저희도 이제 그 상황 사고 연천이 맞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대전차 장애물 관리는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그 설치 담당자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시설물이 아니까. 국방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냐며 하소연하는 유족들에게 군청은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정하죠. 지금까지는 젊은 노동자들 여기저기에서 황당하면 중에 제가 직접 많이 당해보니까 그 말입니다. 가족들, 노동자들의 분함, 원통함을. 경찰 조사는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간다. 윤상문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이 80대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할머니가 원장의 휴대전화로 자신을 때렸다고 직접 증언을 하고 내부 관계자도
원장이 할머니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머리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새빨간 피멍 자국. 턱과 입가엔 무언가에 찍히거나 맞은 듯한 상처가 군데군데 났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던 82살 박모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요양원 원장. 부모기에 있는 물 갖다 뿌리고 비어있으면 그거로 때리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때리고 한 번은 그래서 홀딱 몸이 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요양원 직원들이 목격한 노인 학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이 지하에서 할머니를 두들겨 패 지하에 가려고만 하면 할머니가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밀치고 머리와 턱 등 곳곳에 피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약을 먹인다며 강제로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더 아프게 한 건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그런 들떨어지는 애들을 낳았으면 너 같은 걸 왜 이런 노인시설에다 맡겨놓고 이러겠냐라는 얘기를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원장이 늘 옆에 붙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장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어머니가 얘기를 나 맞았어, 때렸어라는 거를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장도 같이 가냐? 그래서 원장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 못한 요양원 직원이 제보를 해줘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할머니를 즉각 퇴소시켰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직원의 말처럼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학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나가보니 CCTV에는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CCTV가 5일에 한 번씩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원장은 할머니가 퇴소한 당일 CCTV 업체를 불러 지난 영상을 모두 지우고 5일마다 삭제되도록 설정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관 측은 할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은 노인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두시고 폭행을 하셨던 거지? 경찰에도 다 할 거니까 듣고 들어오시면 안 되시고 변호사한테 할게요. 해당 요양원엔 여전히 30여 명의 노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수십 채 빌려서 기업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전용 콜센터에다 접촉은 예명으로 하고 또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오피스텔을 일일이 돌면서 현금으로 수금해갔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콜센터.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24시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셨죠?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모두 16명. 이들은 경기도 일대 오피스텔 49곳을 빌려 고객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을 받으러 갈 때는 상자를 들고 새벽 배송에 나선 택배기사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성매매 장소가 있었대요? 목에 쓰고 마스크까지 쓰면 올라와가지고. 또 텔레그램같이 추적이 어려운 SNS로만 대화했는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총책은 세종대왕, 조직원은 참치 등 서로를 별명으로만 불렀습니다. 이를 마치면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은 삭제하도록 했고 단속이 나오면 외장 하드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라는 행동 지침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는 성매수 남성의 전화번호와 이용 일자는 물론 기존 손님, 베스트 등 개인 성향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콜센터로 운영됐던 사무실 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행사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총책은 코로나로 어려워지자 동남아 국적의 여성 80여 명을 끌어들여 성매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 8월부터 알선한 성매매는 확인된 것만 무려 13,000여 건. 건당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 넘게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경찰이 확인한 수익은 콜센터에 있던 현금 3천만 원과 일당 계좌에 남아있던 5억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총책 강 씨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6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조직원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행동강령까지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요즘 밤이 되면 시원하다 보니 밤 10시 식당과 술집의 영업이 끝나고 공원이나 강변에서 술자리 이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리다 보니 일부 지역은 아예 공원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밤 10시 실내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찾아온 인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면서 시끄러운 소음에 흡연까지 거대한 야외 주점처럼 변했습니다. 본인들 먹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비닐 봉지에가 쓰레기 버린 데가 버리면 되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그대로 깔려있더라고. 울산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져도 음주와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를 폐쇄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내 첫 수변공원이라는 부산의 밀락수변공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밤 시간 공원으로 단체로 옮겨온 사람들이 술을 마신 뒤 쓰레기까지 그대로 버려둡니다. 출입 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됩니다. 개중 한둘은 담 넘어가죠. 근데 저희가 수변공원이 한 1km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담 넘어가는 사람은 뭔데 왜 나는 안 여주냐. 자연공원의 경우 공원법에 따라 심각한 음주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 소지를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을 끼고 있는 공원 대부분은 별도 출입구 없이 개방된 형태라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원을 아예 폐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선 이른바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6개월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실내보다는 안전한 게 사실 야외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선택하는 곳이 야외인데 이제 막상 나올 곳도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렇게 폐쇄가 된다 하니까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되면. 집합 금지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밤 시간을 즐겨보겠다며 야외로 몰린 시민들. 하지만 전국의 강변 공원에선 밤새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지렛대라는 뜻의 레버리지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진 돈의 최고 100배를 빌려 투자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지만 규제가 없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유튜버 코란 씨가 지난주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청산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고 씨가 글을 쓴 19일은 검은 수요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제히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고 씨가 이용한 투자법은 가상자산 담보대출 투자입니다.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 씨는 이날 하루에만 30억 원 넘게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씨는 알기 쉬운 경제 뉴스를 표방했는데 최근 코인 시장 과열에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 시장에선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투자도 많습니다. 60배 장난합니까? 100배. 남자가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달러에 100배면 뭐죠? 10,000달러. 10,000달러 아닙니까?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면 1%만 올라도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지만 거꾸로 1%만 떨어져도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르겠다. 이거에다가 이거를 뭐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도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보다는 해외 거래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한글 서비스까지 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생에 파생을 거듭하며 원금의 1,000배까지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판을 치면 다른 투자자들도 위험해집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 줄줄이 청산당하면 코인 시장이 연쇄 반응으로 대폭락하는 겁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지난주 코인 가격 급락의 원인이 중국의 규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개인들의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주 전 세계에서 80만 개의 계좌가 연달아 강제 청산당하면서 레버리지 투자금 1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경전철 차량 기지에서 한 50대 직원이 동료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총격 사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7,000명이 넘게 숨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더는 안 된다면서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신정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도시 샌호제에 있는 경전철 차량 기지에 무장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이곳 건물 두 곳에서 50대 남성이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지역 교통국 소속 기술직으로 57살 백인 세뮤엘 커시디. It is a fairly sizable crime scene and is going to take a while to process. 차량 기지에서 총격이 벌어진 시간, 인근 용의자의 집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범행 직전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He doesn't talk too much. He's kind of quiet. Every time I say hi, he ignores me. He looking at me, he's stranger look. 사건 현장에서는 폭발물까지 발견됐습니다. We're trying to clear out every room and every crevice of that building to ensure that the public safety is rest assured if we.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하고 더는 안 된다며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을 끝낼 수 있게 의회가 즉각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들어서만 총격 사건으로 벌써 7,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농협은행 본점에 가서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강제로 적금을 들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진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작합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9번이 나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43억 원, 세금을 떼고도 29억 원입니다. 이 당첨자는 며칠 전 당첨금을 받으려고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에 찾아갔습니다.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갔지만 은행 직원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대기층 프런트에서 접수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로또 차시러 온 거를 묻고 그다음에 회차를 묻고 어디서 당첨된 건지를 묻고 그 수많은 사람에서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당혹스럽죠. 본점 3층, 1층 당첨자 전용 창구. 여기서 당첨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면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비밀이라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들어있는 통장 비밀번호인데 은행 직원이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이상했지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두로 제가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죠.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첨금을 총 5억 원짜리 연금 상품에 넣으라는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당첨자는 거절했지만 은행 직원은 다른 상품들을 계속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계획에도 없던 적금을 하나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도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했습니다. 스탬플러 찍을 때도 막 옆구리에 찍어갖고 막 종이가 막 엉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실행내색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이 당첨자에게만 일어난 걸까? 이 당첨자 앞에는 또 다른 1등 당첨자들이 2명 더 있었는데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찾는 것 자체는 정말 간단한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를 생각을 했더니 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상품들을 돈하시거나 그냥 강제로 다 설명하고 가입시키고. 농협은행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적금 강매가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첨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기입니다. 실미도 사건과 형제복지원, 이춘재 살인사건. 우리 현대사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인권 침해와 학살, 의문사들이 여전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320여 건의 진상규명이 시작되는데 피해자들의 30년 넘는 한이 이제는 풀릴 수 있을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노숙자와 불황자 단속을 지시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이유도 모른 채 아동 3,500명이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고 구타와 학대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원산복지를 갖다가 머리를 한 게 아니고 얼굴을 갖다가 땅에다가 하는 게라야. 그 머리를 밟아보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왜 자꾸 그가 버리는 거야, 우리는. 14건의 살인을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은 이춘재였습니다. 당시 미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경찰이 증거도 없이 19살 청년을 희생양으로 잡아가 고문했던 사실도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면회 갔더니 동생이 이제 맞은 거죠. 안티프라임 같은 게 이렇게 얼굴에 번질번질하게 쫙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약간 이제 부어 있고 얼마나 가혹행위를 했겠어요. 심지어 경찰은 이춘재가 살해한 9살 초등학생의 시신과 유류품도 은폐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은폐를 책임면은 누구라도 못 찾는가요? 어떤 귀신 와 귀신 알고는 못 찾는가요? 보고 접어도 꿈에도 안 나타나. 불황아를 교화하겠다며 40년간 4,000명 넘는 아이들을 섬에 가둔 채 강제 노동까지 시킨 선감학원.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숨진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지만 사망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섬으로 다 떠밀려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애들 죽어갖고 떠밀렸다 그러면 우리 성감도에서 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죽어갖고 떠밀. 실미도 사건과 서산 개척단 사건 등 아무렇지 않게 자행된 인권 유린과 학살, 그리고 수많은 의문사들. 2기 진실화위원회는 문을 연 지 5달 만에 328건의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그런 점에서 이중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조사 기간은 앞으로 3년. 진실이 밝혀지면 법원의 재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개 주인을 찾고 있는데요. 이 대형견의 안락사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책에 나선 붉은 옷의 50대 여성. 잠시 뒤 다급하게 산을 내려오는 여성의 몸을 성인 덩치만한 개가 물고 늘어집니다. 3분 넘게 계속된 사투는 개가 사라진 뒤 끝났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견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관할시인 남양주시에 찬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과 안락사보다 가혹한 도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해당 개를 입양해 교화시키거나 심리치료를 하겠다는 단체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안락사 시켜야지. 그런 사고가 생기면 되겠어. 안전무장을 다 해가지고 다녀야지.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락사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려면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생명이 있는 건데 안락사는 저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갈립니다.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한 상처를 낸 경우 같으면 소위 말하는 괴가천선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고위험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라고. 반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생각하면 조심스럽다면서도 안락사 유보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조심스럽겠지만 왜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공격성 여부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안락사를 결정을 해도 된다고. 대부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키우는 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중상화사업, 반려동물 등록제 그런 정보 정책이 동반이 돼야지 이런 사고들이 예방될 수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는 개 주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개 안락사 문제는 추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와 검은 곰팡이증으로 매일 수천 명이 숨지고 있는 인도. 열대 저기압 사이클론까지 연달아 상륙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데요. 벌써 최소 9명이 숨졌고 수백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동부 웨스트 벵골주의 한 마을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다가옵니다. 거대한 파도가 제방을 훌쩍 넘어 밀려들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내륙에 상륙한 겁니다. 최근 매우 심각 등급으로 강해지면서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의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쓰러질 정도로 강한 비바람에 주민 수백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구조 인력 5천 명과 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हर जगह हम अपनी टीमों को भेज रहे हैं ताकि वो उनको असिस्ट कर सकें और जो भी नियर बाई साइक्लोन शेल्टर्स हैं वहाँ 인도와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인도의 대형 사이클론이 덮친 건 벌써 2번째로 불과 열흘 전에도 사이클론 타우크테 때문에 15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하루 3,000명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검은 곰팡이증 감염 환자까지 급속히 늘어나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파행이 되면서 마무리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야 사이의 감정 싸움이 공소장 유출로 시작해서 전관예우로 번진 건데요. 배주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 내내 여야의 발언 수위는 아슬아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님이 지금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질의한다는 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잘 모르는 감정 싸움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서 폭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김호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공격하자 김용민 의원이 전관 수임은 이런 거라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녹취록을 틀었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건너편에 앉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이게 정관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당시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파주의 한 병원 관계자와 상담하는 내용. 녹취록에는 유상범 변호사가 서류상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는 A 원장이 실제로 수술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위증을 교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가 아니라 신변은 정작 장관한테 100% 구속입니다. 유 의원은 해당 상담 내용은 부적절했다면서도 이걸 공개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영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인신공격으로 받아쳤습니다.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야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김용민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밤에 속개하기로 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청문 시한인 자정을 넘기면서 회의는 자동 산회됐고 김호수 후보자는 3시간 반 동안 자리만 지키다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렇게 김호수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3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여야가 오늘도 충돌한 걸 보면 현재로서 여야 합의 처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 청문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주말을 포함해 나흘을 더 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문회가 파행된 건 여당 의원의 막말 때문인 만큼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청문회 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임명 강행을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청문회 재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호수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도덕성, 중립성 모두 부적격, 정의당도 전관 특혜를 누렸다며 부적격이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가스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석유 기업들이 군부에 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을 받아들인 건데요.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압박의 목소리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최대 돈줄은 해상 가스전 사업입니다. 올해 예상 수익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가스전 사업은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과 합작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탈과 쉐브론이 가스 운송 사업의 수익금을 군부 기업인 모지에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2달 전엔 호주 기업인 우드사이드도 미얀마 사업을 중단하고 해양 시추팀을 철수시켰습니다.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흐름을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금이 이제 미얀마 군부에게 잘못 쓰일 수 있다라는 비판을 인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가 우리가 책임 없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거대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요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업체 엑손모빌은 오늘 지분 0.02%에 불과한 행동주의 펀드에 이사 2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펀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탈화석연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의 대형 연기금들까지 이 펀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ESG가 거대 석유 기업들의 경영을 바꾼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집이 한 채라면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컸던 이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재 투기지역 등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로 제한돼 있는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우대율을 20%포인트로 늘려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억 원 한도 안에서입니다. 우대 조건을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진 무주택자여도 부부의 합산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이상이면 우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조정했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일 때는 1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이에 따라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7억 원짜리 집을 사면 이전엔 2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투기 지역 등에서 실거래가 9억 원, 조정 대상 지역에서 8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런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물리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0억 아래면 내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어서 다시 집값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건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용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처우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달 별도의 간호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도 이 병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선 간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독려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5만 원의 간호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그 간호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대구 의료원의 경우 의료진 1명에 140만 원에서 200만 원,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수당이 나왔습니다. 당시 코로나 환자를 함께 돌본 의료진은 대략 270명. 그런데 실제 수당을 받은 건 41명이 전부였습니다. 병원 전체가 이제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유는 질병관리청의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국가격리병상과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에서 일한 의료진에게만 간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됐던 동관의 근무자들만 수당을 받고 본관에서 근무한 인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CCTV 시설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더 투입이 돼서 더 자주 접촉을 하면서 봐야 되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부산의료원의 경우 220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매달렸지만 수당을 받은 인원은 12명뿐이었습니다. 제주대학병원에서도 29명의 의료진에게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병실도 다 빼서 거기다가 환자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른 병상에 계시는 분들 거는 신청이 안 된 것 같고 그냥 딱 그 격리병상. 질병관리청은 병원들이 중환자 병상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자 거기에 이제 타겟이 됐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들은 중환자 병상만 크게 늘렸다가 일반 환자를 못 받을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함께 고생했던 의료진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형 트럭과 경차가 추돌하면서 트럭에 실려있던 대형 강철관이 도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퇴근 시간 도로가 이 강철관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시 오감동의 한 도로, 편도 3차로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거대한 강철관 7개가 앞으로 쏟아지며 도로로 떨어진 겁니다. 강철관 무게의 트레일러 운전석은 앞으로 밀려나며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그 안 발로 브레이크 밟았는데 파이프가 여기다 다 튀어내린 거예요. 이게.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흰색 경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졌고 부상당한 탑승자들은 차량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49살 이모 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는
교량 공사에 사용하는 강철관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로 변경을 하던 경찰을 피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실려있던 강철관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대형 강철관 가운데 67개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이모 씨와 경차 운전자 57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운전자 한 명 지금 현재 한국병원 후송해가지고 치료하고 생명에 지장 없고 엑스레이 촬영 중에 있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로는 2시간 넘게 통제되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경차가 차로를 바꾸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또 트레일러에는 강철관이 제대로 고정돼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5년 동안 지연되면서 고령의 소송 원고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정 투쟁에 나선 건 199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에서는 3심 모두 패소했고 우리 1, 2심 법원조차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나마 2012년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줘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일본 제철에게 한 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릎에 끼칠 게 없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남긴 상황에서 이들의 편에 서줬던 대법원은 갑자기 재판을 5년이나 멈춰 세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수건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재판을 늦췄던 걸로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법정에 함께 섰던 4명 중 3명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101살로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확정 판결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눈을 감은 김규수 할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의지였던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은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이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왜 판결이 늦어졌는지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불법이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노무현의 오른팔 대선 출마 이재용 사면 찬성 이유는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좌희정 우광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을 부르는 말인데요. 우광재로 불리던 이광재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죠. 네. 21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분열돼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적습니다. 저는 희망과 미래와 대한민국의 통합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 통합을 토대로 미래로 가는 게 노무현의 정신이다. 이를 완성하겠다는 게 이광재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광재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하고 좀 다르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네. 지금 세계가 기술 전쟁 중인데 더군다나 반도체와 이 백신 문제가 중요한 시기인데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계 논리하고 비슷한 건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에 삼성한테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이광재 의원이 노골적인 이재용 편들기에 나섰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도 삼성 장학생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는데 나름의 정치적인 승부수로 보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 대선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다른 대선 주자들도 나왔어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장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권 경쟁자들이 다른 후보 출마 선언에 참석하는 건 드문 일이고요. 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축사를 들어보시죠. 네. 정책을 바꾸거나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은 덜어 있지만 시대를 바꾸는 정치인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게 드문 지도자가 바로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의 적통이자 대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 후보는 분열이나 갈등이 아닌 통합의 지도자입니다. 자, 장래 경쟁자가 될 텐데 후배 정치인을 응원하는 의미 그 이상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합동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 지사에 맞서서 친노와 친문 주류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해석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식 오셨잖아요. 친문, 친노 그 중심으로 좀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선수들에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관전자들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1위 주자를 견제하는 건 당연한 전략인데 이재명 지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비판이 있으면 바로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런 맞대응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바가지, 자릿세, 불법시설물 없는 산무청정계곡이라고 그래요. 1,501곳에 이르는 엄청난 이 불법시설물들 중에서 저희가 강제철거라고 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딱 6건밖에 없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길로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죠. 네, 이렇게 본인이 최근에 강조한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따져보면요.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단 말이죠. 자,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면서 경선 연기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요.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21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이렇게 3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다음 달 초중반에 주요 주자들의 선언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주 역대급 황당 끝내기의 주인공으로 지목돼 마음고생을 했던 LG의 유강남 선수. 직접 팀 연패 탈출을 이끌면서 환한 웃음으로 달라진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전은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3대 3으로 맞선 9회. 유강남의 타구가 2루수를 살짝 넘어갑니다. 이 타구는 2타점 적시타로 이어집니다. 유강남이 야구로 자신의 마음 빚을 갚아냅니다. 팀의 4연패를 끄는 한 방이었는데 그 이상의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문제의 황당 끝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착각이 빚은 끝내기 패배는 생각보다 파장이 컸고 팀이 4연패에 빠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지만 저 때문에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경기, 100경기 남은 경기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수를 빨리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 야구사에 정말 처음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 그게 저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중에 야구로 그만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정말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팬들의 응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글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조금 더 팬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승리를 하면서 정말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제가 팬분들한테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우여곡절 속에서도 1위와 2경기 차인 LG. 유강남의 시선은 한 곳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승이란 걸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포수가 가져야 될 요건 중 하나가 우승이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한다면 그런 꿈에 그리던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3억 5천만 원과 170억 원의 대결. FA컵 축구에서 전북을 꺾는 이변을 연출한 3부 리그팀 양주 시민구단 이야기인데요. 파란을 일으킨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손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리그와 FA컵 챔피언 전북. 반면 3부 리그에서도 12위에 처져 있는 양주. 하지만 승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경기를 승부처기까지 끌고 간 양주는 기어코 2를 냈습니다. 대담한 파랭카킥을 주고받으며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한 번씩 차고도 9대 9. 결국 마지막 키커로 나서 정확한 킥으로 골망을 흔든 박청혁 골키퍼는 전북 수문장 이병용의 슛까지 막아내며 120분 혈투를 환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맞고 빨리 가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솔직하게 승부차기가 떨리나요? 지금 인터뷰가 떨리나요? 인터뷰가 너무 떨립니다. 팀 창단 후 첫 8강 진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축하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떨떨하네요. 거의 뭐 카톡으로 거의 100몇 개까지 왔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선수단 전체 연봉만 놓고 봐도 3억 5천만 원과 170억 원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란 표현마저 무리해 보였지만 전북 출신 박성배 감독의 치밀한 준비와 분명이나 다름없는 선수들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좀 미안했어요. 뭐 일단 저도 친정팀이고 이 내가 한 경기에 모든 거를 나는 오늘 진짜 걸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동기부여 쪽에서 좀 애들이 좀 강하게 마음 먹은 것 같고요. 올해 FA컵 4경기에서 공교롭게도 3경기가 승부차기 승리. 이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여기서 만족하진 않고 일단 한 단계 더 올라가서 4강까지는 일단 가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NC 양의지 선수가 삼성 에이스 원태인 선수를 상대로 말루포를 터뜨렸는데요. 8년 연속 2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이 잠잠해진 것도 잠시, 내일은 더 강하고 요란한 비가 쏟아질 모양입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의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인데요. 특히 최대 2cm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30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강원 영서남부와 충청 내륙, 그리고 경북 등 주로 동쪽 지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신주 등의 시설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강도도 강합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폭이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다가서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수도권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낮 동안에는 이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그리고 강원도에, 늦은 오후에는 경상도까지 옮겨가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벼락이 자주 치는 곳이 많겠고요. 또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대부분 내륙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습니다. 서울과 광주 1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날이 다시 개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